어제 뭐 FOMC 약간의 요약을 해보면은 거기 왜냐하면 어제 시장의 움직임도 있었고 중요한 뭐 일본과의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넘어가면 다음 정책의 움직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뭐 이야기는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뭐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없는 봐야 거죠. 되고 음,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질문이 있었을 때, 뭐 자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봤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지금은 실제 겪은 사람으로서 뭐 현재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이제 믿지 않는다. 그 이야기 됐고, 또 정치적인 거 물어보니까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만약 이제 예상치 못한 그 노동시장, 이게 약화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 근데 3% 인플레이션에는 이제 만족하지 않는 거죠. 2%로 가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없다. 즉, 추가 진전이 아직 부족하다 이야기하고 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 불분명한 그런 이야기 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시장이 올라간 거는 결국 이거죠. 6월부터 자산 매각 속도를 늦추는 부분, 즉 QT 테이퍼링이죠. 이제 이걸 갖다가 늦추는 거니까 양적 긴축 속도를 뭐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600억 달러치 그 미국채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그 채권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를 줄이는 거죠. 그 말인즉, 그러니까 채권을 팔면 시중으로 그 채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걸 이제 줄여주는 건데 예상보다 조금 더, 더 한 거죠. 그래서 원래 300억 달러였는데 이제 250억 달러로 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그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죠. MBS는 뭐 동일하게 한다고 했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는데 일단 요게 이제 장 막판 그 고점까지 갈 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 그다음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2월 첫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 평가가 다 보고 나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차가 되고 더 느리게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금리를 첫 번째로 인하할 것 같다는 거고, 여전히 골드만삭스는 4월에 이제 더비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측 변경은 아직 안 한다. 그래서 7월과 11월 여전히 두 차례 예상한다. 그래서 한두 번인데 거의 한 번 내지 없는 쪽에 아직까지 무게가 있는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임대료잖아요. 이제 마켓 그 렌트와 관련, 특히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이 임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떨어질 거라 더 이상 안 오르고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쉘터 디스인플레이션이 이게 올 거라고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하게 그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여기에 있겠죠. 만약 그 안정화되고 빠진다면 여기서 뭔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약간 자신감을 좀 잃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다는 거는 금리 인하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거의 뭐 확실해 보이는 것 같고, 또 마지막에 또 한마디 한 게 저희끼리 한 이야기지만, 에, 결국 그 속내를 살짝 드러낸 느낌. 신흥국이, 그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 금리를 버틴다. 그 말을 음, 실제 했거든요. 약간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금리를 올려서 미국이 조금 뭐 일부 어려워지더라도 신흥국이 무너지면 미국한테 돌아올 게 많았죠. 특히 이제 뭐 중국 관련이 있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중국이 잘 버텼고 그 버틴 데에는 실제 위안화의 이제 약간의 이제 뭐 국제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 부분이 이런 커멘트가 이게 뭐 신흥국이 잘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포커싱보다는 이쪽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또 이야기가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S&P 500에 대한 움직임 보시면은 S&P 500인데 요 그림은 나스닥 100이 똑같이 올랐다 빠졌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S&P 500 차트를 넣었다가 지금 10년물 금리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요렇게 갖고 요렇게 빠졌다가 내려오니까 이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고 이게 내려온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엔화가 이날 그 새벽에 일본은행이 그 담당자가 잠도 안 자고 연준에 새벽 3시에 하는 거를 우리랑 시간이 같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기습적으로 엔화를 개입시켰습니다. 보시면 이때 탁 개입했다가 살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이 연준의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만에 다이렉트로 이제 그 사건이 새벽에. 그러면 요 앞전에도 그 연휴 기간에 했고 여기도 새벽에 했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작은 돈으로 효과를 좀 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은 그 전체적인 거래가 많은 시간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래가 좀 뜸한 시간에 이걸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서 봤던 예상보다 이제 QT의 테이퍼 관련해서 그게 컸기 때문에 즉 도비시한 그 메시지를 이야기해서 소위 말하는 만약에 이제 그 긴축의 어떤 느낌, 그 금리가 인상되는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이렇게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입을 할 여력이 없다고요. 근데 미국의 어떤 메시지 정책 그 방향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왔다. 그래서 그 블룸버그나 이런 데 보시면은 연준의 발표 직후에 바로 개입했다는 거는 미국과 일본이 사전에 짰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소통하나 그러니까 보네, 둘이서. 네, 서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음, 그 조율된 상태에서 BOJ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네, 음,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급격한 시장 움직임 이런 그런 걸 좀 피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엔화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려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인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묘한 어떤 상호작용이 이제 개입됐다. 그렇게 좀 봐야겠죠. 그래서 예, 아마 이 그 비둘기파적인 어떤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좀 덜 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 타이밍에 이제 좀 개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래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가 좀 갈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번 그 두 엔화 개입 그 엔화에 개입하면서 한 230억 달러 정도를 썼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많이 쓰진 않은데 어쨌든 상당히 좀 돈을 썼는데 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일본이 좋냐?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국제 경제학 그 이야기할 때 보면 한 국가가 여기 나오는 트리니티, 임파서블 트리니티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이 트릴레마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요. 고정 환율, 그다음에 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이동, 그다음에 독립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없죠. 달러 기준이니까 뭐 없는데 이 두 개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는 건 불가능한 뭐 이런 거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하고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여기 이걸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이 달러에 대한 그 환율 통제 능력에 제한이 걸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엔화가 약세로 가는 것도 뭐 어떤 정책적으로 그냥 놔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 엔화 약세를 뭐 용인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엔화 약세가 자체적으로도 일본 내부 사정이 어려워서 음, 그 본질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본이 지금 일본의 그 지금 꼴째님 뭐 계시면 지금 오늘 아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일본 대학생들이 이렇게 미국 그 바우처처럼 식량 지원 받는 그런 그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오, 예, 뭐, 예, 돈이 없어서 그렇게 지원받는 학생들도 많다면서 결국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내에 돈이 없다는 소리라고 이제 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전체적으로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엔화가 그냥 뭐 의지대로 약세로 밀고 가는 부분, 그러니까 150까지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이상 부분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밀고 가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엔화를 방어하려면은 이렇게 시장을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예, 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려면 체력이 좋아야겠죠. 그 나라의 체력이 당연하죠. 예. 예,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아 그래야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스스로 죽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적으로 음, 금리를 올리면 그러니까 내가 죽어줄 테니 너희는 잘 살아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미국 보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 있잖아요. 예, 예. 얘를 던져야 돼요. 그래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일본 그렇죠. 내로.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미국한테도 부담인 거죠, 이게. 음, 예, 이 부담이 있는 상황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이거에 대한 뭐 좀 문제가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공조 뭐 뒤에서 미리 좀 이렇게 하는 정책적 협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오늘 보니까 중국에서는 남은 미국채도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의 뭐 요 부분은 좀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 또 뒤에 뭐 약간 음모론적인 부분도 있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돌아가는 흐름은 이게 지금 일본도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미국은 미국 혼자 살겠다고 만약에 금리를 갑자기 뭐 올리거나 그러면은 여기 간에 이제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죠, 이 둘 간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봐야 됩니다. 뭐 이건 뭐 그냥 겉보기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뭐 정확한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은 지금 미국의 지역은행에 대한 CNBC 기사던데 현재 은행이 지금 실패하거나 최소 자본 요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지금 보시면은 수백 개가 있다. 현재 282개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적 손실이라는 두 가지 이중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완전 지금 뭐 파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음,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은행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줄이겠죠. 투자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맞춰야 그렇죠,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우리는 BIS 비율 같은 거 맞춰야 되잖아요. 예,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새마을 금고 누군가 썼던데 새마을 금고에서 자기는 신용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대출 받은 거를 갑자기 상환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어, 예. 그게 왜냐? 새마을 금고 자체가 지금 뭐 자체적으로 운행되는데 그걸 맞춰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대출을 다 회수시킨대요. 그러니까 고객의 그렇게, 예, 입장에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어, 그래서 다 회수하거나 뭐 투자 같은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미묘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 지역 사회 자체가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돈이 안 풀려나가고 돈이 회수되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히 좀 지역 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지역 사회 쪽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자, 그다음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오늘 팔란트 오랜만에, 예. 이 팔란티어를 쓰는 이 펄메이커스라는 곳에서 팔란티어가 한 5년 경쟁 기업 대비 한 5년에서 6년 정도 앞서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경쟁사가 많은 거는 좋은 거다. 항상 그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그 팔란티어가 뭐 그 뉴스로 뭐 주가가 움직일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했지만 그 오라클이랑 파트너를 새로 맺으면서 두바이에 진출하거든요. 오라클이 어, 두바이에 갓 진출하는데 여기에 팔란티어가 들어간 건데 어쨌든 그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빼고 AWS, 구글, 오라클하고 모두 파트너를 맺고 있어요. 팔란티어가. 어,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쪽 이쪽에서 보기에 오픈 AI를 경쟁자로 보는 건지 오픈 AI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를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것에 집중하지 말라. 그런 뭐 요런 음, 요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알렉스 카프가 최근에 그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서 그냥 팔릴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영업사원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좋기 음, 때문에 그냥 알아서 쓰면 계속 쓸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갈 때 노저라고 막 그 세일즈맨을 투자해서 막 영업을 해서 더 많이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인센티브 줘야 되고 월급 줘야 되니까 우리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 번 쓰면 영업사원 없이도 다 잘 팔린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 방식이 소위 말하는 부트캠프를 하고 새로운 방식, 접근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열 테니까 너 관심 있는 사람 와서 너희가 보고 마음에 들면 우리 거 써.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서커스처럼 그 문을 열어놓고 오면은 보여주고 이제 니들이 필요하면 쓰라는 거니까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은 그 카프가 한 이야기,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그 커머셜 부분의 성장이 끝이 없다. 현재 매 70% 성장했고 지금도 70%로 성장하고 있다. 이 멘트가 사실이라면 뭐 이번 실적도 상당히 꽤 높게 나올 것 같다. 카프의 말입니다. 카프의 말.